네, 8.15 광복 68주년을 기념해서 보내드리는 채널 유기를 174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14일, 15일 어제 1박 2일 동안 광복 68주년을 기념해서요 전국적인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14일 날 7시에는 시청광장에서요 국정원을 규탄하는 촛불 집회가 4만여 명의 참가자들이 모여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진행된 8.15 자주통일문화제, 그리고 오늘 8월 15일 오늘 진행됐던 8.15 기념식과 거리행진 모든 행사들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어제 아주 기쁜 소식이 날아들었죠. 우리 개성공단 정상화가 드디어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채널 615에서는요 개성공단 정상화 관련한 얘기들을 좀 주로 하고요, 그리고 남북 관계를 좀 전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민권연대 김준성 정책실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 몰골이 말이 아니죠. 저희가 네, 그렇습니다. 1박 2일 동안 시청광장과 서울역 등지에서 진행된 8.15 기념식을 저는 방송으로 네, 저는 이제 참가했습니다. 네, 그런 형태로 참가를 했기 때문에 떼약볕에서, 그리고 잠을 자지 못한 몰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아주 비보가 아니죠? 네. 뭐죠? 희소식이라는 희소식이죠. 네, 희소식이 네. 날라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 재가동이 합의가 됐는데요. 5개항의 합의문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합의문의 내용을 좀 분석을 하고요. 이 합의문이 나오게 된 배경, 그리고 한반도 정세, 남북 관계 전망,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좀 해보죠. 네. 그래서 저는 네. 이제 어제 8.15 행사를 참가하긴 했는데 사실 네. 모든 관심은 다른 데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계속 네. 스마트폰을 보면서 이제 네. 개성공단 이 7차 협의가 아침 10시부터 진행됐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 3시쯤 돼도 이게 이제 뭐 2차 회담에 이제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저녁이 되니까 이제 합의 소식이 날아들어서 정말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죠. 6차 실무회담, 그리고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진행된 남북 그 대화 과정이 굉장히 짧게 끝날 수 있는 회담을 길게 끌었잖아요. 네. 하루를 그렇죠. 넘기기도 했는데 네. 이번 7차 회담은 굉장히 빨리, 생각보다 빨리 그렇죠. 끝났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14일 날 이제 뭐 저녁쯤에 5개항이 담은 이제 합의서가 나왔는데요. 네. 사실 이제 이명박 정권에서도 이제 5년을 버텼던 개성공단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 이제 2달도 못 돼서 이제 폐쇄 위기에 들어서서 이게 극적으로 다시 이제 살아난 아주 민족사적인 경축할 만한 일입니다. 그렇죠. 네, 8.15를 축하하는 또 선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합의에서 사실 가장 큰 쟁점은 그거였습니다. 이제 개성공단 이 가동 중단한 것을 어떻게 재발 방지할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큰 쟁점이었는데요. 이제 우리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북측에서 개성공단 근로자를 철수했다라는 게 이유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 모든 책임이 있다라고 이제 계속 주장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북측 같은 경우는 이 키 리졸브 뭐 이제 이런 군사 훈련이나 김관진 장관의 인질 구출 작전 같은 이런 네. 이 언급, 그 다음에 이제 보수 언론의 달러 박스 같은 실제 이제 개성공단을 정치적으로 자극하는 이 언동과 언사 때문에 사실상 개성공단이 폐쇄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책임을 이 남측에 돌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 지금 한 발자국씩 서로 양보를 하면서 네. 이게 이제 풀렸고요. 그래서 이제 최종 합의문에서는 이 남과 북, 그래서 이제 주어의 남과 북이 공동의 책임이 있다라고 이제 명시를 했죠. 남과 북 통행 제한 및 근로자 철수 등에 의한 개성공단 중단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한다라고 이제 이렇게 명시를 하면서 이제 계속 이 박근혜 정부에서 주장했던 책임 소재, 원래는 박근혜 정부는 계속 이제 북한이라는 주어를 쓰고 싶어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것이 한 발자국 이제 물러난 거고요. 북에서도 이제 정치적 운동이나 군사적인 이 위협이라는 이제 원래 문구를 집어 넣으려고 그랬었는데 그것을 이제 한 발자국 물러나면서 서로 남북이 이제 극적으로 합의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총 5개항의 합의서가 채택이 됐는데요. 여기서 좀 중요하게도 봐야 될 문제가 남북 공동위원회라는 이게 정부 간 조직이죠. 네, 맞습니다. 그걸 설치하기로 했죠. 그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냥 이제 약속뿐만 아니라 이것을 구체적으로 제도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자라고 이제 제안을 해서 이제 이게 합의가 된 겁니다. 이거 원래 이제 2007년도에 원래 이 2007년 10월 14선언에 이미 이 남북 총리급 회담에서 합의가 된 내용입니다. 네, 이거를 네, 이제 네. 북한에서 이번에 다시 제안을 해서 이게 이제 남북이 합의를 한 건데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개성공단에서는 이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라는 민간급 기구로 사실 운영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라는 당국이 직접 운영하는 형태의 가동 중단 재발 방치 이제 기구를 이제 세워서 여기서 사실상 이제 모든 내용을 합의하고 협의하고 나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번 합의에서 아주 민감한 문제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사실 이제 향후에로 논의로 미뤘거든요. 위원회에서 협의하는 그렇죠. 걸로. 그래서 이제 이 위원회 구성 그리고 이 위원회에서 개성공단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과제가 남아 있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그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통틀어서 남북 간 정부 간 기구가 구성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는 사실 이제 그런 사건은 아예 이제 없었죠.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2007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14선 합의하고 나서 사실 이거를 빨리 이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거의 2008년 1월 이명박 대통령 이 취임 직전까지 네.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취임 그렇죠. 직전까지 이걸 엄청나게 추진을 시켰었어요. 근데 이제 원래 그때 당시 노무현 정부 생각은 그랬었죠. 이제 이 정도 추진시켜 놓으면 정부 이명박 정부가 아무리 이 반통일적 정책을 가지더라도 뒤로 미루지는 않을 거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네. 2008년 1월까지 이제 그때 당시 열심히 이제 그걸 추진시켜 놨는데 사실 다 물거품이 됐었고 이게 이제 올해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개성공단 관련한 이 남북이 총리회담에서 합의했던 구체적 사안이 지금 이제 실현이 된 겁니다. 네. 자, 어쨌든 의미가 굉장히 이제 큰 합의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그 그동안 그 개성공단이 가동되면서부터 끊임없이 남측에서 요구했던 삼통 문제, 네. 요 문제가 이번에 이제 전격적으로 합의문에 들어갔죠. 네, 맞습니다. 원래 이제 이 통행 통신 통관 문제라고 계속 사실상 이제 남측 기업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한 문제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 거의 한 3일 전에 미리 통보를 하고 이런 이제 무게 승인 절차를 밟아야 되고 이제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기업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한 문제죠. 물론 이제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북한의 이런 이 체제의 문제, 그 다음에 자본주의 유입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계속 고수해 왔었는데 이거를 북에서 이제 대폭 양보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당일로 이 통행 통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기로 이제 이거 합의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뿐만 아니라 인터넷이나 이동전화의 전면적인 사용 그리고 네. 이제 이 기업 이제 선별 검사 문제 등 지금까지 이 기업이 애로 사항을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이 다 전격적으로 합의가 된 겁니다. 그동안 이게 남북으로 오고 가는 물품이나 이제 제품 완제품들 전수 조사가 됐나 보죠? 예, 이제 이런 방식의 몇 가지 품목 실제 이 품목들에 대해서 이제 선별적으로 검사가 됐었고 네. 이거 이제 통과하는 과정이 이제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이 물류 통로에서 상당히 이제 애로를 겪었는데 이것까지 이제 다 지금 통과가 된 겁니다. 굉장히 빨라지겠습니다. 이 업무가.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문제 또 합의된 게 박근혜 정부에서 계속 주장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개성공단 국제화 문제가 전격적으로 북한이 거의 대부분 다 모든 안을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 기업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고 그 다음에 특히 생산품의 제3국 수출에는 이 특혜 관세를 인정을 한다라는 내용도 들어있고요. 또 하나 저는 이제 이게 사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뭐냐면 이 노무 부분이라든지 이제 세무 임금 부분을 이 국제적 수준에서 발전시킨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이 북한에서 일하는 개성공단 노동자의 임금이 굉장히 중국에 비해서나 베트남에 비해서도 싼 편이었거든요. 민족적 특혜를 준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국제적 수준으로 올린다라는 거는 임금 수준이 거의 한 2배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지금 여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 기업의 이제 부담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명박 정부 시절에 남북 공동 해외 시찰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거기에서 그렇습니다. 이제 동남아시아라든가 여러 이제 나라들에서 임금 수준이 훨씬 높다는 거죠. 근데 네. 최소가 베트남 정도 한 250달러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네, 그것보다 이제 거의 훨씬 낮은 거죠. 그렇죠. 북한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이 국제 합의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해외 시찰도 많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 해외 투자 설명회를 이제 추진을 하고 이제 2009년에 마지막으로 이제 남북이 한번 해외 시찰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거를 네. 좀 더 이 투자 설명회 형태로 더 발전을 시키기로 지금 합의를 한 상태입니다. 네, 네. 근데 저는 요 부분이 이제 이게 이제 남측에서는 국제화를 해서 외국 기업들이 이제 투자할 수 있게 하자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개성공단 자체는 원래 남북 간의 이제 통일을 실험하는 곳이기도 하고 민족적인 재부를 생산하는 민족 자산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개성공단이 민족의 역량을 결집시켜서 세계적인 공단으로 발전시켜 나가자 이런 것이 이제 북측의 주장이었고 남측은 외국인들이 투자할 수 있게 하자 그래서 국제화하자 이런 네. 게 이제 상호 대립됐었는데 이제 국제화를 수용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뭐 약간 결이 다르긴 합니다. 남측이 바라보는 국제화, 북한이 바라보고 있는 이제 국제화는 결이 다르긴 한데 아무튼 이제 여기에 외국 기업이 원래는 항상 다 투자를 할 수 있게 다 이게 원래 애초에 만들 때부터 개성공단 외국인 투자 부분 다 열려 보장이 있었기 돼 있죠. 때문에 네. 네. 요거를 좀 더 이제 확대 발전시키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럼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노무, 세무, 임금, 보험 등을 이제 국제적 수준에 맞추게 되면 임금이 한 배 올라갈 이상은 수밖에 뛰어야 없죠. 되는 네. 거고 노무 같은 경우에는 뭐 노동조합 결성 네. 뭐 이런 문제까지 다 포함될 수 있겠네요. 네. 뭐 북측이야 원래 이제 집단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세부적으로는 이제 공동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북 관계 관련한 새로운 움직임들이 그 개성공단 합의 이후에 바로 네. 또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 맞습니다. 움직임들을 한번 정리를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이제 정상화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기업들에서는 먼저 우선 방북을 허용해 달라, 그리고 공장 운영을 허용해 달라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네. 그리고 바로 이제 오늘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서 추석에 이산가족 상봉을 하자. 그 다음에 DMZ 평화공원을 만들자. 이 두 가지를 이제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DMZ 평화공원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이 북한의 이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최근에 이제 박상권 평화자동차 사장이 방북을 했었습니다. 7.27을 이제 전후해서 초대받아서 갔죠.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개성공단이 잘 돼야 DMZ 평화공원도 잘 될 거다라는 이런 박근혜 정부에게 어떻게 보면 한 선물을 준 거죠. 네. 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여지를 남겨놓은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언급을 아마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좀 인식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DMZ 평화공원을 자기 이제 임기 내에 성과로 좀 만들고자 이걸 제안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아마 남북 관계가 좋아지면 추진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전망은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산가족 상봉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그 개성공단 6차 회담 전인가요? 네. 제 기억엔 그렇습니다만 예, 맞습니다. 그때쯤에 이 북한에서 이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와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동시에 이제 논의하자라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박근혜 정부가 이 하나는 받고 하나는 퉁 했죠. 그래서 네. 이제 그 이산가족 상봉은 할 수 있지만 금강산 관광은 논의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이번에 뭐 이산가족 상봉은 사실 이제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추석 때 뭐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금강산 관광 재개도 이제 실제 개성공단이 합의 정도 수준을 보면은 저는 이제 아마 재개 움직임이 이제 슬슬 나오지 않을까 좀 싶고 네. 네. 얼마 전에 이제 현정우 회장 같은 경우도 뭐 금강산 관광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던 것처럼 그래서 이 재개 논의가 아마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거 좀 재밌는 기사인데요. 오늘자인가요? 어제자인가요? 민중의 소리에서 단독 보도라는 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여당에 있는 고위급 인사를 통해서 이제 나온 전언인데 남과 북이 이 특사를 서로 보내기로 합의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특사를 서로 이제 교환한 이후에 남북 관계가 급 진전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제 이런 거를 민중의 소리에서 단독 보도를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상당히 좀 주목이 될 만하고 네. 이제 만약에 특사 정도 수준까지 교환이 된다면은 남북 관계는 정말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급진전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려는 이제 이 의지도 물론 있는 거고요. 사실 이제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 보면 지금의 이제 어려운 국면을 남북 관계로 좀 한번 돌파를 해보고자라는 이런 좀 의도도 있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네. 자, 그래서 뭐 흔히 그런 분석들은 다 이제 했죠. 개성공단이 정상화되면 이제 이산가족 상봉으로 이어지고 그다음에 금강산 관광 네. 재개갈 것이다 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8.15 경축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이산가족 상봉 제안을 했고 그러면 추석 즈음에서 이제 상봉이 가능하겠죠. 그렇게 되면 또 가을 금강산이 또 네, 멋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금강산에 있는 면회소에서 행사를 하게 되고 그럴 가능성이 네. 높죠. 이산가족 상봉 그 같은 계기로 경우도. 해서 네. 금강산 기업인들이 방북을 해서 금강산에 가서 이제 그 시설들을 다시 돌아보면 또 재개의 또 분위기가 다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금강산 시설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대부분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잘 하니까, 관리되고 있다고 네, 하는 거죠. 예. 합의만 되면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합의만 되면 언제든지 갈 수 있습니다. 저희 네. 관광을 갈 준비가 됐습니다. 네. 자, 근데 이 지금 이 변화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어떤 뭔가 돌파구가 어떤 돌파구가 있었을 것이다 이제 예상이 되는데 그게 네. 무엇일 것인가 이제 분석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자, 남측에서는 그런 분석이 있죠. 박근혜 정부의 원칙이 있는 네. 대화 원칙, 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또 작용 아니냐 이런 네. 분석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언론들에서 박근혜 정부의 원칙 있는 대북 정책을 또 엄청나게 칭찬을 하고 네. 있습니다. 참 눈뜨고 못 봐줄 지경인데요.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이게 정말 허구라는 게 저는 이제 6.1제 장관이 8월 13일 날 했던 이 미나협 통일 정책 포럼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했던 말 하나만 들어봐도 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이제 6.1제 장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다행인지 불행인지 뭐 북한이 개성공단 문제를 일으켰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남북이 신뢰를 쌓는 계기로 삼아야겠다라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계기로 뭐 삼겠다로 자부한다 뭐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표현을 자세히 보면 다행인지라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아니, 개성공단이 폐쇄된 게 다행입니까? 이거를 이제 이 마치 이제 남북 관계를 그냥 이제 사실 민족적 과업, 민족적 대업으로 통일을 이루기 위한 사실 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통일부 장관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개성공단 문제를 가지고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발생한 게 다행이다라는 식의 사실 이제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 자체가 이제 박근혜 정부가 사실상 개성공단을 지금 이제 폐쇄하는 것까지 저는 염두해뒀다라는 그 인식을 반영한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박근혜 정부의 반응은 저는 이제 그거를 실질적으로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반응을 보면은 박근혜 정부가 이 박근혜 정부의 이 원칙 있는 정책 때문에 개성공단이 살려진 건지 아니면 박근혜 정부가 사실상 폐쇄하려고 했는지 알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이제 기업인들이 성토가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때 당시 이제 뭐 마지막 특히 6차 제의 때였던 것 같아요. 이제 북한이 제안을 했을 때 왜 이거를 안 하냐, 막 이제 결의대장에서 막 정부를 성토하는 장 막 만들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이런 이제 기업인들은 이런 의구심이 굉장히 큰 거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 마지막으로 이제 7월 한 28일쯤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7월 말쯤에 이제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최후 통첩을 하잖아요. 뭐 중대 결단을 하겠다. 뭐 대답을 안 하면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 이제 이 경협 보험금을 뭐 기업들에게 지급하고 그다음에 뭐 단전 단수 조치까지 검토하면서 저는 아마 이 북에서 이런 8월 7일쯤에 제안이 만약에 안 들어왔었다면 실제 폐쇄를 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박근혜 정부가
사실상 개성공단을 폐쇄하려고 하는 그런 저는 입장이 있었다라고 보고 근데 이제 이런 외부적인 요인이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외부적인 요인과 그다음 박근혜 정부 자체의 이제 정권의 위기를 이 국민들의 시선을 다른 데로 이제 돌려보기 위한 일종의 돌파구로 지금 이제 남북 관계 특히 개성공단 문제 정상화를 선택하지 않았나 그런 좀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고 하는 대북 정책이 가져온 결실이 절대 아니다. 네, 전혀 아니죠. 네. 네. 볼 수 있고요. 그럼 진짜 이 배경이 뭘까? 정상화된 이 배경을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남북 관계 발전은 사실 이 북미 대화의 진전과 뗄놓을 수 없는 맞습니다. 관계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건 뭐 지난 2000년 정상회담 때도 그렇고 다 뭐 흔히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움직임이 실제로 뭐 지난 저희 방송 때도 많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 5월 20일 경이었던 것 같아요. 베를린에서 이 로버트 킹 대북 인권 특사와 그다음에 이 리용호 북한 외무성 부상이 지금 접촉을 했습니다. 접촉을 해서 그때 당시 이제 이걸 가지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를 했었죠. 근데 네. 이제 그 보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때 당시에 이제 북한과 미국이 최고위급 회담을 하기로 합의를 하고 그 전제 조건으로 먼저 남북 대화를 선행시킨다라는 이제 조건을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사전에 접촉이 있었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거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가시화돼서 논의하지 않았나 좀 이런 정황이 보이는 접촉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번 방송 때도 한 말씀드렸는데요. 8월 초입니다. 한 4일에서 5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계산해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뭐 언론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반관 반민의 형태다. 그래서 뭐 한쪽은 뭐 민간, 한쪽은 뭐 정부 이런 쪽 이렇게 만났다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뭐 언론에서는 또 그렇게 막 나왔어요. 이게 뭐 민간이 섞여서 만난 거니까 큰 영향력이 없을 거다. 근데 사실 미국은 항상 이제 자기가 직접 나서면 쪽팔리니까 이런 식으로 나섰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이 국무부에서 과거에 이제 1994년도에 제네바 합의를 했었던 그런 실무 책임자 중에 한 명이었던 조엘 위트 지금 이제 존스 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교수가 갔었고요. 네. 그다음에 북한에서는 안명훈 외무성 미국국 부국장이 만나서 지금 이제 논의를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추측을 해볼 수 있죠. 8월 이게 한 초 4, 5일쯤 만났으니까 이 북미 간의 일정 정도 북미 대화를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합의를 하고 그다음에 로드맵을 짰겠죠. 그러니까 그런 영향으로 저는 이제 그때 당시 개성공단 문제도 저는 협의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래서 네. 바로 이제 4, 5일 이후에 바로 7일 날 북한이 전격적으로 이제 박근혜 정부에게 개성공단 7차 회담을 하자고 제안을 하고 박근혜 정부도 기다렸다는 듯이 누군가 미리 시켰다는 듯이 이렇게 그렇죠. 이제 바로 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이 북미 대화 움직임이 우선은 저는 가장 큰 지금 이유라고 보고 그래서 이런 북미 관계 진전으로 방향이 합의됐기 때문에 지금 남북 관계가 진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좀 형성됐다라고 봅니다. 미국이 박근혜 정부에게 강한 압력을 넣고 합의를 종용했다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네. 또 그런 것을 놓고 봤을 때는 미국의 압력을 받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북측의 태도는 굉장히 포용적이었어요, 그죠? 네, 모든 걸 다 네. 들어줬죠. 사실 수용하는 박근혜 정부가 방식으로. 요구하는 거를. 네. 그게 사실 이제 미 국무부 대변인 입장만 봐도 그걸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개성공단 7차 회담이 나올 때도 미 국무부 대변인이 바로 우리는 이제 이 개성공단 문제를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 이런 워딩을 실제 다 그렇죠. 썼거든요. 네, 긴밀하게 협의하고 네. 있고 이거를 매우 축하한다. 음.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걸 사실 이제 들어가 보면 긴밀하게 협의했다라는 게 뭡니까? 박근혜 정부가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하면 누구의 말이 통합니까? 네, 그거 다 아시는 얘기일 거고. 그래서 6.17 장관이 핫바지라고 생각 불만을 터뜨렸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미국이 이렇게 그 대화의 장 그리고 남북 관계를 풀도록 박근혜 정부를 압력 넣는 이런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 배경에는 이제 북의 이제 군사적 압박 뭐 이렇게 좀 분석할 수 있겠는데 네, 그 맞습니다. 내용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군사적 압박이 어떤 형식으로 진행된 걸로 보이시는가요? 네. 그래서 이제 뭐 3, 4월 달에 전쟁 위기가 지나고 그다음에 일정 정도 이제 또 5, 6월 달에 대화 움직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다음에 사실 이제 미국은 계속 시간을 지연시켜 왔습니다.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해야 된다. 그런 입장을 천명하지 않는 한 우린 대화에 나설 의사가 없다라는 방식으로 계속 이제 지연 전술을 써왔는데요. 그렇죠. 그거에 대항해서 이제 북한이 7.27을 계기로 해서 이제 전면적인 공세에 다시 들어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바로 7.27 열병식 당시에 보여줬던 이 전술 핵무기 핵배낭 부대. 요게 이제 북한의 핵 능력을 실제 이제 뭐 소형화, 경량화했다는 핵 능력을 보여주는 거고, 또 여기에 대해서 오바마 정부는 사실 이제 이런 핵 확산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제 첫 번째 군사적 압박으로 작용했다라고 보고요. 예. 두 번째는 바로 이제 영변 원자력 시설이 2배로 확충됐다라는 이제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전 실제 영변 원자로의 핵 시설이 확장되고 있는 모습들이 눈에 보이면서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미국은 초조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미국의 과학국제안보연구소에서 이 북한의 지난 3월달에 우라늄 농축 공장이 그때 당시 있었는데 이게 이 북에서 이제 이걸 경수로를 재가동한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건물 규모가 2배 이상 늘어났다. 라는 이제 이런 보도를 하면서 좀 이런 움직임을 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것도 최근에 나온 기사입니다. 뭐냐면 영변 상공에서 제논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이 제논이라는 물체가 이제 방사성 실험을 했을 때 이제 나오는 물체인데요. 네. 이건 보통 이제 경수로를 돌렸을 때 나오는 이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언제 탐지가 됐었냐면 이 박근혜 대통령이 한중 정상회담을 하기 거의 직전에 이제 이 보도에 따르면 6월 21일부터 24일까지 정도의 제논 수치가 기준치를 넘어서서 포착된 게 한 3번 정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 사실 이제 북한에서 실제 공식적으로 핵실험을 했다고 발표했을 당시에도 이런 핵물질 뭐 제논이나 크립톤이나 이런 핵물질이 거의 이제 안 나왔었는데 네. 이때 당시 이제 이 핵물질이 이례적으로 3번 나왔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곧 2007년에 이제 가동을 중단한 오메가와트급 흑연 이제 원자력 이 감속로를 다시 이제 재가동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에서도 거기 이제 한미 연구소가 있는데 그 한미 연구소에서도 6월 달에 이제 보고서에서 북한이 이르면 1, 2개월 후에 영변 핵시설을 가동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한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종합해 보면 6월 달에 실제 영변 핵시설이 재가동이 됐던 거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가동과 동시에 이제 건물도 확장되고 그러면서 북한의 핵 능력이 미국이 보기에도 그렇고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점차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거를 실제 7.27 정전협정 기념일에 실물로 가시화시켜 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렇게 이 북한을 대화를 하지 않고 방치해 뒀다가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이 핵이 확산될 수 있고 핵 능력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이제 대화에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제논이 검출되는 거는 이 정상적인 이 원자로가 가동될 때 네, 발생한다 맞습니다. 이런 네,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북측에서 올해 그 결정한 이제 병진 노선에 따라서 이제 원자력 공업을 발전시켜서 전력 문제를 해결하고 네. 또 군사적인 또 발전을 이렇게 가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핵 능력이 확산되는 거고 핵물질이 확산되면 또 무기가 더 늘어나게 되는 그렇죠. 이런 측면이 네. 또 하나 있고 또 자체 북의 이제 전력난을 근본적으로 또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그 중요한 지점이 되는 거죠. 발전소. 네. 그래서 이제 요새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뭐냐면 북한이 최근에 그 북한에 있는 그런 전구 이걸 뭐라 야경 이거를 이제 네. 새롭게 더 높은 단계 뭐 북한 표현으로 하면 뭐 사회주의 무슨 성경을 뭐 네. 꾸리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보면 도시의 이제 불장식을 그렇죠. 잘하는 문제. 예, 예. 예전에 보면 이제 북한의 전기 문제가 딸렸을 경우에는 사실 이거 이제 신경을 못 썼잖아요. 이걸 그렇죠. 거의. 예. 근데 이제 최근에 북한이 전력난이 이제 해소가 되면서 지금 이제 평양에서의 이런 야경을 어떻게 꾸릴 건가 요 단계로 이제 더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이제 하나의 근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군사적으로도 이제 올해 이제 보여줬지만 그 선포를 했지만 북에서 이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실물로 보여준 게 한 측면이 있고 네. 또 하나는 그 유엔 안보리를 동원해가지고 북에 대한 이제 경제 제재 그 대북 압박을 통해서 북을 이제 고립화시키겠다 이런 작전 자체가 북의 경제 발전을 통해서 이제 무력화되는 네. 거기 맞습니다. 때문에 그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도 굉장히 크다 이렇게 네, 볼 수 네, 있겠습니다. 예. 자 이제 전망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남북 관계, 북미 관계 이런 거 전망이 좀 필요한데 그 사이에 지금 당장 다음 주죠. 네. 19일부터 19일부터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 진행되는데 요거 포함해서 이제 한번 정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이제 을지 훈련은 19일부터 21일까지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은 19일부터 30일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작년과는 좀 다른 양상이에요. 네. 이제 어떤 거냐면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뭐 이때 당시 작년에 그 언론 보도 행태나 그 다음에 이뭐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이후에 드러난 사실이긴 하지만 선제적 자위권 개념을 이제 도입을 하면서 대대적인 이 전쟁 무력을 이제 엄청나게 동원을 했었는데 이번에 좀 이제 우선 훈련 양상 자체가 노출시키는 방식이 다릅니다. 뭐냐면 이 을지 훈련을 이게 이제 을지 연습을 먼저 이제 좀 많이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이 프리덤 가디언 훈련 실제 이제 한미 합동 군사 훈련 부분을 좀 나중에 공개를 하면서 이게 이제 마치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좀 이런 뉘앙스를 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병력 규모나 양상은 지금 발표된 걸로만 봤을 때는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남북 관계 분위기나 북미 대화 분위기를 봤을 때 3, 4월 같은 그런 전쟁 분위기가 도래할 거라고는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실제 좀 이제 축소되거나 아니면 비공개 형태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북미 대화가 아마 시작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먼저 중국과 이제 이런 남북 대화가 끝나면 아마 저는 이제 이 북중 정상회담이 아마 가시화가 될 거라고 봐요. 7월달에 뭐 중국의 인민일보에서도 이 북한의 김정은 제1비서가 이 정상회담을 할 걸로 9월쯤에 정상회담 할 걸로 예측을 했기 때문에 네. 아마 저는 북중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고 그것과 동시에 북미회담도 가시화되면서 최고위급 회담으로 넘어가는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움직임을 좀 사전에 조율하려고 하는 최근에 보도가 하나 나왔습니다.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로버트 킹 북한의 대북 이권 특사가 다음 주에 19일부터 29일까지 한중일을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만난 사람들을 보면은 중국의 고위 인사 그리고 한국에서는 외교부 통일부 청와대를 다 두루 만나고 가요. 그 다음에 일본 외무성 고위 관리를 다 만날 계획입니다. 사실 이 사람 직책은 북한 인권 특사인데 인권 문제를 얘기하러 오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전반적인 이제 앞으로 북미 관계 이렇게 펼쳐질 거다라는 거를 한국과 일본에 통보를 하고 중국과 조율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로버트 킹 인권 특사가 지난 5월달에 원래 한국을 오려다가 갑자기 취소해버리고 베를린으로 갔잖아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와서는 아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조율을 하고 9월달에는 정말 동북아에 새로운 빅뱅이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킹 특사가 또 이게 순회하는 그 기간이 또 이 훈련 기간하고 거의 일치하네요. 네, 거의 일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북측에서는 지금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이 재개되면 3, 4월과 같은 이제 군사 위기가 도래할 것이다. 전쟁 위기가 도래한다. 이제 이런 것을 경고를 했는데요. 또 최근에 또 보면은 여기 군사 훈련 일정을 발표했는데도 이제 조용하다라는 것이 또 한국 언론의 또 분석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 어떤 의미인지 어떠한 그 움직임 속에서 그런 현상들이 나오는지를 좀 자세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또 개성공단 문제 그리고 한반도 정세 이런 얘기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미합동 군사훈련 하면요, 그 훈련비가 들어갈 거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군사비가 들어갈 텐데 그 군사비의 대부분을 한국 정부가 부담한답니다. 아직까지 한미합동 군사훈련에서 들어가는 그 소요 비용들을 어떻게 배분하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있지 않지만 관련 업계에 있는 분들의 얘기를 종합을 해보면 한국 정부가 대부분을 다 부담하는 방식으로 간답니다. 그래서 한국에 뭐 항공모함이 오고 뭐 전략 폭격기가 온다는 것 자체가 한국이 재정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소비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자, 특히나 지금 중산층 증세 때문에 굉장히 또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서민들의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세수가 또 부족하고 이런 조건에서 미국이 또 무기를 사줘야 되고 하면 어떤 군사 훈련을 통해서 또 전쟁 비용을 소요하게 되는 이런 구조를 올해는 반드시 청산되었으면 바랍니다. 자, 남북 관계의 새로운 돌파구가 열려지는 다음 주를 좀 기대하면서요. 저희들은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